병원에서 임신 검사를 받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상간녀의 검사를 위해 함께 온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바로 그와 이혼했으며 내 호화로운 집에서 그들을 쫓아냈.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친구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나라에게 행복은 오늘 아침 특별한 향기를 품고 있었다. 정원의 제스민 향기가 일부러 활짝 열어둔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손에 든 찻잔에서 춤추듯 피어오르는 따뜻한 녹차 향기와 어우러졌다. 그녀는 발코니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찻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제 막 살짝 둥글게 솟아오른 배를 쓰다듬었다. 그곳에 기적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이룩한 모든 것을 완성시켜줄 새로운 생명. 그녀의 삶은 마치 하나의 걸작처럼 느껴졌다. 맨손으로 시작한 부동산 사업은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가 사는 호화로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창조한 궁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민주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사랑이었다. 3년 전 결혼한 그 남자는 언제나 그녀를 숭배하는 듯 보였고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지지했으며 이제 곧 그들의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었다. 오늘은 그 기적을 초음파 화면을 통해 처음으로 보게 될 날이었다. 나라는 일부러 민준에게 알리지 않았다. 깜짝 선물이 되길 원했다. 그녀는 평소 침착하던 민준의 얼굴이 그들의 아이 심장 박동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감동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미 상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그 순간을 담을 작은 동영상 녹화가 준비되어 있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가벼웠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노래들은 마치 그녀의 행복한 영화의 배경음악 같았다. 그녀는 직접 차를 몰며 이 즐거운 기대를 매 순간 즐겼다. 그녀는 심지어 오늘 밤 첫 초음파 사진과 함께 민준에게 줄 작은 아기 신발이 든 상자까지 준비해 두었다. 미소는 그녀의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차를 주차하고 그녀는 붐비는 병원 로비로 들어섰다. 톡 쏘는 소독약 냄새가 그녀를 맞았지만 나라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오늘 그 냄새는 희망의 향기였다. 그녀는 접수를 하고 4층 산부인과로 향했다. 대기실은 다른 부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그녀와 같은 희망을 내뿜고 있었다. 걱정스럽게 아내를 부채질해주는 남편도 있었고 배우자의 배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속삭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 광경은 나라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녀에게 약간의 사생활을 제공하는 큰 기둥, 바로 옆빈 의자에 앉았다.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면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중요한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이 깜짝 선물은 완벽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의 완벽한 세상은 그녀의 귀에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 여자의 낭랑한 웃음소리에 이어 부드럽고 차분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남편 목소리였다. 나라는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이상한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 건너편 좌석줄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곳 다른 몇몇 환자들 사이에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남편 민준이 보호적인 자세로 앉아 배가 그녀보다 더 부른 젊은 여자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 여자는 민준의 어깨에 애교스럽게 기대었고 민준의 손은 부드럽게 그 부른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나라가 아주 잘 아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최 여사, 그녀의 시어머니였다. 최 여사는 무척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손은 젊은 여자가 입은 옷매무새를 다듬느라 분주했다. 때때로 무언가를 속삭이며
세 사람 모두 조용히 웃게 만들었. 그들은 완벽한 가족 사진처럼 보였다. 그녀의 것이어야 할 가족 사진. 나라는 주위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잘못 본 것이 틀림없다. 아마도 닮은 사람이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건 그녀가 오늘 아침 다림질한 하늘색 셔츠를 입은 민준이었. 그건 그녀가 아끼는 진주 브로치를 한 채 여사였다. 나라의 세상은 느린 동작으로 회전하는 것 같았다. 주위의 소리들은 희미해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기둥 뒤로 약간 몸을 옮겨 숨었다. 몸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확신이 필요했다. 그 확신이 자신을 파괴할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청력을 곤두세워 붐비는 대기실 속에서 그들의 대화를 포착하려 했었다. 조금만 참아, 자기야, 곧이야.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기 아주 건강하대. 민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럽고 애정이 넘쳤다. 예전에 항상 그녀에게 들려주던 목소리 톤이었다. 민준이 부르는 이름으로 보아 유라라고 짐작되는 젊은 여자는 애교스럽게 고개를 끄덕였. 그냥 못 참겠어, 오빠. 우리 아기 태어나서 우리 조용히 살 수 있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 없이 유라가 대답했다. 그러자 최 여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 날카롭고 계산적이었다. 물론이지. 곧 나라의 모든 재산이 우리와 우리 아이의 것이 될 거야. 내 이 손자가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될 거란다. 최 여사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유라의 배를 쓰다듬었다. 맞지, 민준아? 우리 계획은 성공해야 해. 그 불임 여자는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어. 지금까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불임. 그 단어는 나라를 강타했다. 마치 날것의 주먹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등 뒤에서 그들은 그녀를 불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의사는 둘 다 건강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녀가 마침내 민준의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남자는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그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공모하고 있었다. 민준이 그녀의 삶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그녀가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재산을, 그들이 내뱉는 모든 단어는 무자비하게 그녀의 마음을 찢는 단검이었다. 그들의 웃음은 그녀의 영혼을 불태우는 독이었다. 몇 분 전까지 그녀가 상상했던 희망, 사랑, 그리고 미래는 이제 그녀 앞에서 씁쓸한 먼지가 되어 산산조각났. 바로 그때 그녀의 손에 든 휴대폰이 심하게 진동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나타났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그녀의 남은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준.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에 관해 밝히는 마지막 못이 되었다. 자기야,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방해받을 수 없어. 아마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사랑해, 사랑. 그녀가 들어본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역겨운 거짓말이었다. 나라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다가 방 건너편에서 자신의 파멸을 계획하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큰 고통이 그녀가 울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 차갑고 광활한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그 공허함 속에서 또 다른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차갑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는 결정. 그들이 무너뜨린 세상을 그녀는 그들의 후회의 잿더미 위에 다시 세울 것이었다. 나라님, 검사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나라를 감싸고 있던 얼어붙은 침묵을 깼다. 잠시 동안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마치 영혼이 뽑혀나가고 빈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그러나 간호사의 두 번째 부름이 방아쇠가 된 듯했다. 나라는 일어섰.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매우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마음의 파괴를 말없이 지켜본 기둥을 지나 남편과 그의 가짜 가족 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녀는 왕국에서
배신을 목격한 여왕처럼 걸었다.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무서운 평온함으로. 시원한 검사실 안 그녀는 환자 침대에 누워 기계적으로 의사의 모든 지시를 따랐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행복의 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전략을 짜는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의사가 그녀의 배에 차가운 젤을 바르기 시작했고 초음파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흑백 모니터 화면에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그리고 리드미컬한 소리가 방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두근, 두근, 두근. 강하고 빠르며 생명력 넘치는 심장 박동 소리. 의사는 환하게 웃었다. 축하합니다, 나라님. 심장 박동이 아주 강해요. 태아는 아주 건강합니다. 평소라면 그 말에 나라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오늘 그 심장 박동 소리는 더 이상 감미로운 자장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북소리였다. 그것은 그녀 미래의 심장 박동이었다. 거짓의 바다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소중한 것. 그것이 그녀가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곳 그녀의 내면에는 그녀에게 의지하는 작은 전사가 있었다. 그녀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유독한 환경에서 태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린 괜찮을 거야, 아가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소리 없이 읊조린 맹세. 오직 우리 둘만. 엄마는 네게 세상을 주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모든 기생충들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할게. 그녀는 초음파 사진 몇 장을 인쇄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랑의 액자에 걸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맹세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검사가 끝나고 나라는 고개를 든 채 검사실을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대기실을 지날 때 그녀는 일부러 당당한 걸음으로 걸었. 그녀의 눈꼬리로 민준과 최 여사 그리고 유라가 다른 방에서 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환했다. 민준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정신이 팔려 너무 바빴다. 임신 때문이 아닌 메스꺼움이 나라의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다시 삼켜 차가운 분노의 불길을 위한 연료로 바꾸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매우 달랐다. 더 이상 경쾌한 음악은 없었다. 무겁고 계산적인 침묵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이제 오염된 느낌이 드는 궁전. 그녀는 차의 핸들을 도심으로 돌려 그녀의 단골 로펌이 있는 마천루를 향해 갔다. 수십 년간 그녀의 가족을 위해 일해온 중년의 변호사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다. 나라는 서론 없이 그의 앞에 앉았. 그녀는 빛나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놓았다. 임신했어요.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는 축하의 말을 건네려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나라의 얼굴 표정을 보고 즉시 사라졌다. 그리고 이혼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다음 이 시간 동안 나라는 눈물 없이 감정적인 동요 없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그녀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방금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아내처럼이 아니라 사업 전략을 발표하는 CEO처럼 말했다. 그녀는 명확하고 간결한 지시를 내렸다. 첫째, 민준과 최 여사 명의 모든 공동 계좌와 추가 신용카드를 동결할 것. 둘째, 집, 차, 그리고 모두 그녀의 돈으로 산 몇몇 투자용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자산 소유권 증서에서 민준의 이름을 즉시 제거하는 절차를 밟을 것. 셋째, 그녀가 민준에게 부여했던 자회사 중 하나에 대한 위임장을 철회할 것. 넷째, 불륜과 사기 의도를 주된 이유로 하여 최대한의 청구를 담은 이혼 소송을 준비할 것. 그녀의 변호사는 주의 깊게 들었다. 그의 턱은 의뢰인을 대신한 분노로 굳어졌지만
나라의 강인함에 대한 감탄도 섞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밤 안에 최대한 빨리 완료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나라가 강조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그녀는 개인은행으로 향했다. 우선 고객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그녀의 모든 지시는 몇 시간 안에 실행되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를 위한 자금 흐름은 공식적으로 차단되었다. 지금까지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지탱해온 재정적 힘을 그녀는 뿌리까지 뽑아버렸다. 모든 것이 처리된 후에야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집은 너무나 크고 텅 빈 느낌이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결혼 사진들을 지나쳐 걸었다.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민준의 얼굴은 이제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다. 차가운 손으로 그녀는 그 모든 사진들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씩 내렸다. 그녀는 단지 그것들을 곧 버려질 중고품처럼 방구석에 쌓아두었다. 그녀는 그리고 나서 주택단지의 경비대장에게 전화해 간단한 지시를 내렸다. 그날 밤 그녀는 많은 불을 켜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어둑한 거실에 1인용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그녀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단지 공허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은 생산적인 공허함이었다. 그녀에게 새로운 미래를 계획할 공간을 주는 공허함. 정확히 저녁 8시 그녀는 민준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사온 음식이 든 봉지를 들고 즐겁게 휘파람을 불며 들어왔다. 자기야, 나왔어. 회의가 너무 길었어. 피곤하고 배고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사왔어. 그는 꾸며낸 쾌활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나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 남자를 쳐다보았다. 민주는 멈춰서서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자기야, 왜 이렇게 어둡게 있어? 그가 다시 물었다. 그의 발걸음이 다가왔다. 나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아까부터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를 앞으로 밀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고는 그 봉투를 집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다. 내용물을 보고 그의 눈이 커졌다. 계좌 동결 통지서, 위임장 철회서 사본, 이혼 소송 초안. 그의 얼굴은 혼란스러움에서 창백함으로 그리고 분노로 붉게 변했다. 이게 다 뭐야? 나라? 미쳤어?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의 목소리가 몇 옥타브 높아졌다. 나라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들렸지만 모든 단어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10분 안에 경비원이 당신을 문 밖으로 안내할 거야. 입고 있는 옷만 가져가.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건장한 2명의 보안 요원이 문지방에 서서 그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충격, 불신, 그리고 극심한 공황을 그리는 캔버스였다. 나라가 계획한 고요한 폭풍이 막 시작되었다. 민준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다. 나라의 말은 끔찍한 평온함으로 내뱉어졌다. 어떤 히스테리한 외침보다도 더 따끔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뒤에는 2명의 보안 요원이 조각상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방금 내려진 최후 통첩의 확증이었다. 잠시 동안 민주는 그저 입을 벌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뇌는 생각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날아드는 현실을 처리하기 위해 애썼다. 이곳은 그의 집이고 이 여자는 그의 아내다. 어떻게 도둑처럼 쫓겨날 수 있단 말인가? 상처 입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이럴 순 없어, 나라. 난 내 남편이야. 나도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그가 소리쳤다. 상처 입은 자존심에서 다. 그의 목소리는 넓고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나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 항상 사랑으로 민준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은 이제 겨울철 호수 표면처럼 텅 비고 차가워 보였다.
내 권리는 네가 그 여자와 내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 내 파멸을 계획했을 때 끝났어. 이제 나가. 나라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다. 민주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아마도 간청하거나 위협하기 위해서였겠지만 나라의 손짓 한 번에 두 보안 요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그들 사이에 살아있는 바리케이드를 형성했다. 민주는 멈칫했다. 그는 경비원들의 굳은 얼굴을 보다가 다시 읽을 수 없는 아내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공황이 분노를 이기며 그를 덮치기 시작했다. 나라, 자기야. 제발, 이건 분명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 애썼다. 보통은 항상 나라의 마음을 녹이는데 성공했던 전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은 나라의 침묵의 벽에 부딪혀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어머니였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은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너 어디니? 엄마 지금 문 앞인데 이 이상한 경비원이 문을 안 열어주네. 사모님 명령이라고. 지금 당장 열라고 해. 최 여사가 전화기 너머로 쏘아붙였다. 나라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거의 보이지 않고 온기 없는 옅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잘 됐네. 내 어머니도 오셨으니 같이 갈 수 있겠어. 그녀가 말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다. 악몽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쫓겨날 것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를 문 쪽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민주는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발버둥 쳤다. 건드리지 마.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가 쏘아붙였다. 그는 3년 동안 자신의 궁전의 왕으로 들어섰던 현관문을 걸어나갔다. 그날 밤 그는 거지로 나갔다. 박, 높이 솟은 단철 대문 앞에서 최 여사는 경비대장과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었다. 아들이 다른 두 경비원에게 이끌려 나오는 것을 보고 최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왜 저들이 너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나라, 너 나와, 나라. 최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다. 웅장한 집의 문은 조용하지만 최종적인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들 앞에 철문도 자동으로 닫혔다.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의 운명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것 같았다. 이제 그들 둘은 몸에 걸친 옷과 손에 든 휴대폰만 가진 채 차가운 아스팔트 길가에 서 있었다. 그들의 것이어야 할 집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은 이제 그들이 느끼는 추위와 공허함을 조롱했다. 이게 다 네가 너무 늦장을 부려서 그래. 민준아, 진작에 그 자산들을 확보했어야지. 최 여사가 서로를 탓하는 게임을 시작하며 잔소리했다. 됐어요, 엄마. 시작하지 마세요. 민준이 대꾸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단골 프리미엄 택시를 부르려 했다. 앱에 그의 카드가 거절되었다고 표시되었다. 그는 다른 신용카드를 시도했다. 거절. 직불카드도 거절. 차가운 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는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은 0원이었다. 그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고 비워졌다. 아들의 얼굴에 나타난 공황을 본 최 여사도 시도해 보았다. 결과는 같았다. 그들의 모든 금융 접근권은 나라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들은 집도, 차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돈도 없이 좌초되었다. 어떡하지, 민준아? 우리 어디로 가? 최 여사가 물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그가 가장 꺼리는 선택지였다. 유라. 남은 통화료로 그는 유라에게 전화해 상황을 자신이 수정한 버전으로 설명했다. 마치 그들이 나라의 일시적인 분노의 희생자인 것처럼. 긴 논쟁 끝에
유라는 그들이 자신의 단칸방으로 오는 것을 허락했다. 다음 문제가 발생했다. 그곳에 어떻게 갈 것인가? 유라의 단칸방 위치는 그들의 부촌과는 멀리 떨어진 붐비는 도시구역에 있었다. 결국 최 여사의 지갑에 우연히 있던 남은 현금으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시내버스를 탔다. 그 경험은 고문이었다. 사람들과 부대끼고 톡 쏘는 땀 냄새, 그리고 속을 울렁거리게 하는 버스의 흔들림은 그들이 결코 접해본 적 없는 다른 세상이었다. 최 여사는 역겨움에 거의 울 뻔했다. 반면 민주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풍경은 절망을 더했다. 유라의 단칸방은 질척이는 좁은 골목에 있었고 서로 다닥다닥 붙은 연립주택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곳은 답답하고 시끄러웠으며 그들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 유라는 시큰둥한 얼굴로 문 앞에서 맞이했다. 분명 그녀는 짐이 될 불청객의 방문을 기뻐하지 않았다. 단칸방 내부는 작고 어수선했다. 침실 하나, 작은 화장실 하나, 그리고 간소한 부엌과 합쳐진 거실이 전부였다. 소파는 낡았고 벽지는 여러 군데 벗겨져 있었다. 이곳은 그들의 새로운 지옥이었다. 그곳에 있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첫 번째 싸움이 터졌다. 이런 데서 살아? 냄새나. 내 손자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겠어. 엄마가 이런 닭장 같은 데서 살면. 최 여사가 서슴없이 비꼬았다. 기분이 이미 나빴던 유라는 즉시 불이 붙었다. 어머님이 싫으시면 별 5개짜리 호텔이라도 찾아보시죠. 아, 깜빡했네. 돈 없으시잖아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머리가 이미 복잡했던 민주는 둘 다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 그들의 행복한 가족이라는 환상은 아침 이슬보다 더 빨리 증발했다. 그날 밤 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얇은 돗자리를 깔고 거실에서 잤다. 모기와 더운 공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최 여사는 끊임없이 불평하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자신과 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탓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집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었다. 사교계 친구들의 네트워크. 그들 중 한 명은 분명히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한 고위 관료의 아내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사모님. 아이고, 밤늦게 죄송해요. 잠깐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집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요. 저랑 민준이가 며칠 묵을 곳이 필요해서요. 그녀는 가능한 한 태연하게 들리려 했었다. 전화기 너머의 대답은 차갑고 변명으로 가득했다. 어머, 정말 미안해요, 최 여사님. 마침 집이 리모델링 중이라 먼지가 가득해서요. 아마 다음 기회에. 전화가 끊겼다. 최 여사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 보았다. 대답은 비슷했다. 해외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부모님이 와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녀가 정중한 거절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다양한 거짓 변명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왜 모두가 그녀를 피하는 걸까? 마침내 그녀는 소문을 가장 좋아하는 아리산 친구에게 전화했다. 이번에는 대답이 더 솔직하고 잔인했다. 최 여사님. 최 여사님. 모르셨어요? 소문은 오늘 오후부터 퍼졌어요. 나라 씨가 모든 비즈니스 동료와 가까운 친구들에게 공식 보도자료를 보냈대요. 내용은 내부 사기 사건으로 민준 씨와의 전문적 및 개인적 관계를 단절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몇 가지 초기 증거도 첨부했대요. 어머님 이름도 관련된 사람으로 언급됐고요. 죄송해요. 여사님, 제가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머님과 민준 씨 이름은 이미 망가졌어요. 아무도 당신들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최 여사는 얼어붙었. 휴대폰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재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녀의 자존심이었던 명성과 사회적 지위까지도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좁은 반지하에서의 첫 며칠은 끝나지 않는 열병 같았. 충격과 공황은 서서히 사라지고 매 순간을 파고드는 쓰라린 현실로 대체되었다. 가난은 그들의 위선의 층을 긁어내는 거친 사포였다. 그 뒤에 숨겨진 본성을 드러냈다. 그동안 자랑스럽게 썼던 사랑과 가족의 가면은 이제 벗겨져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증오로 가득 찬 얼굴을 드러냈. 그들의 삶은 이제 불협화음, 삐걱거리는 낡은 선풍기 소리, 이웃의 싸움 소리, 그리고 최악으로는 결코 멈추지 않는 그들 자신의 싸움 소리에 의해 지배되었다. 아침은 더 이상 아름다운 테라스에서의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대신 누가 먼저 화장실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의 아침 식사는 더 이상 토스트와 오렌지 주스가 아니었다. 때때로 소독약 냄새가 나는 수돗물로 끓인 라면이었다. 나라의 성공의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살아온 남자. 민주는 이 파괴를 가장 절실하게 느꼈다. 남자로서의 그의 자존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 그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 남은 오만함으로 그는 옛 동료 몇몇에게 연락하여 예전에 자신의 명성이 아직 힘이 있기를 바랐지만 그가 얻은 것은 거절뿐이었다. 일부는 공손하게 자리가 없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더 용감한 다른 이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김민준 씨. 저희 회사는 보도된 바와 같은 사기 기록이 있는 분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한 인사부장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나라가 퍼뜨린 소문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그의 이름은 비즈니스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매일 그는 시무룩한 얼굴과 빈손으로 반지하로 돌아왔다. 그의 패배는 유라와 그의 어머니에게 역겨운 광경이 되었다. 그의 좌절은 종종 근거 없는 고함과 분노의 형태로 표출되어 그 연립주택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한편 유라는 달콤한 미소와 애교 섞인 태도 뒤에 숨겨져 있던 본색을 드러냈다. 민중과 최 여사가 상상했던 조종할 수 있는 순종적인 며느리는 철저한 물질주의자였다. 그녀는 임신을 무기로 삼았다. 그녀는 끊임없이 불평했. 등이 아프고 다리가 붓고 그들이 살 수 없는 비싼 음식을 먹고 싶어 했다. 가장 좋은 임산부용 우유가 필요해. 오빠. 이런 싸구려 스틱 말고 이건 오빠 아이를 위해서도 그래. 어느 날 그녀가 투덜거렸다. 의사 선생님이 준 비타민도 비싸. 내가 안 먹으면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녀는 또 요구했다. 예전에 민준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은 이제 증발하고 실망과 끝없는 욕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민준을 더 이상 구원의 왕자로 보지 않았다. 자신을 부의 문턱으로 이끄는데 실패한 패배자로 보았다. 그녀의 민준을 향한 시선은 이제 조롱으로 가득했다. 한편 최 여사는 그 집의 독의 근원이 되었다. 사회적 지위를 잃은 것은 그녀를 쓴맛으로 가득 찬 늙은 여자로 만들었다. 유라의 반지하 구석구석이 그녀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청결, 음식, 심지어 유라가 숨쉬는 방식까지도 그녀의 눈에는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하루 종일 구석에 앉아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에 대해 불평하고 그들이 겪는 불행을 유라 탓으로 돌렸다. 네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민준이는 아직 나라를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너는 불운을 가져오는 애야.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유라에게 비난하며 접시가 날아다니는 격렬한 싸움을 촉발했다. 최 여사에게 유라는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서 잘못을 보기를 거부했다. 세상의 모든 사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그녀의 황금 같은 아들. 그녀는 민준에게 공허한 요구 외에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계속해서 다그쳤다. 그 작은 지옥 한가운데서 돈은 신이자 악마가 되었다. 그들은 유라가 모아둔 남은 돈과
최 여사의 싸구려 모조, 보석 몇 개를 팔아 생활했다. 모든 원화 한 푼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 민주는 유라가 낭비한다고 비난했다. 유라는 최 여사가 돈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최 여사는 민준이 생계를 꾸리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예전에 사악한 계획의 기반 위에 세웠던 삼각관계는 이제 증오의 악순환으로 변했다. 그들은 애정이 아니라 절망과 같은 불운에 의해 서로에게 묶여 있었다. 모든 방향에서 압박을 받는 민주는 몰래 나라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새로운 번호로 수십 개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과의 말, 거짓 약속, 심지어 은근한 협박까지 담아서. 하지만 그의 모든 메시지는 결코 전달되지 않았다. 나라가 세운 봉쇄는 너무나 단단하고 뚫을 수 없었다. 어느 무더운 오후, 민준이 또다시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유라는 모든 혼란에 진저리가 났다. 그녀는 방구석에 널브러져 있는 민준의 물건 더미를 치우기 시작했다.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오래된 서류가 든 낡은 상자를 옮기다가 그녀의 손이 낡은 가죽 표지의 책에 닿았다. 그것은 민준의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유라는 그것을 열었다. 처음에는 나라를 만나기 전에 평범한 직장 이야기와 민준의 불평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겨 민준이 나라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의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에는 명확하고 부끄럼 없이 모든 비열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라를 목표로 삼았. 그들은 그녀의 불을 파악하고 그녀의 약점을 연구하고 그녀의 삶에 들어갈 전략을 설계했다. 나라는 완벽한 목표였다. 부유하고 열심히 일하며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보였다. 엄마 말이 맞아. 그녀는 쉽게 정복될 거야. 민주는 한 항목에 썼다. 유라는 메스꺼움을 느꼈지만 계속 읽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을 발견했다. 민주는 유라가 즐거운 탈선 상대이자 필요하다면 나라를 질투하게 만들 유용한 도구라고 썼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끔찍한 부분에 도달했다. 그녀가 임신하기 몇 달 전에 쓰인 항목이었다. 내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라의 모든 자산이 내 이름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된 후 나는 그녀가 자손을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할 것이다. 유라, 그녀도 처리할 것이다. 그녀는 결혼 약속으로 쉽게 속일 수 있는 시골 처녀다. 나는 내 새로운 지위를 위해 더 품격 있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아마도 고위 관리나 다른 대기업가의 딸이겠지. 유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 그래서 지금까지 그녀도 단지 도구,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 버려질 졸에 불과했던 것이다. 민준의 모든 달콤한 말, 모든 약속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나라처럼 이용당했다. 차이점은 나라는 똑똑하고 맞서 싸울 만큼 강했다는 것이다.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코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일기장을 닫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낡은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매우 명료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민준과 최 여사는 그녀를 얕보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이 더러운 게임을 할 수 있다면 그녀는 더 더럽게 놀 수 있었다. 민준, 최 여사, 그리고 유라의 삶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나라는 마치 숙련된 건축가처럼 정밀하게 자신의 세계를 재건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서 기생충들을 쫓아낸 그 밤 이후 몇 주가 흘렀다. 호화로운 집안의 고요함은 더 이상 공허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롭고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감이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잠에서 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자궁 속에서 자라는 생명을 위해 일어났다. 그녀의 아침은
이제 차분한 일상으로 채워졌다. 떠오르는 해를 마주한 뒷마당에서의 산전요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직접 준비하는 건강한 아침 식사, 그리고 비즈니스와 태아 발달에 관한 책을 읽는 시간. 그녀는 예비 엄마로서의 역할과 강인한 비즈니스 리더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 조화를 찾았. 예전에 끊임없는 공기 오염처럼 느껴졌던 민준과 최 여사의 존재는 이제 사라져 그녀 주위의 분위기를 막고 신선하게 만들었. 그녀 회사의 회의실에서 나라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중요한 회의에서 민준이 종종 그녀 옆에 앉아 있었. 비록 그의 기여는 근거 없는 비판이나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보수적인 아이디어인 경우가 더 많았지만 그의 부재 속에서 나라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그녀는 전염성 있는 에너지와 비전으로 회의를 이끌었. 그날 그녀는 야심찬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다. 여명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친환경 컨셉의 통합 주거단지. 단지 그 프로젝트는 그녀의 오랜 꿈이었다. 민준이 항상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었던 아이디어. 이제 이사회와 투자자들 앞에서 나라는 정확한 데이터, 매혹적인 시각자료,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열정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단지 부동산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라이프 스타일, 미래를 팔고 있었. 여명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발표를 마치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확신으로 가득 차 빛났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미래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잠시 동안 방은 조용했다가 마침내 열광적인 박수갈채로 터져나왔. 예전에 회의적이었던 투자자들은 이제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앞다투었다. 나라는 그녀가 회사의 심장일 뿐만 아니라 뇌, 영혼, 그리고 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민주는 그녀의 버팀목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녀를 올가매던 족쇄였. 그러나 냉철하고 계산적인 CEO의 이미지 뒤에는 그녀가 혼자 있을 때만 나타나는 다른 면이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꾸미고 있는 위층의 한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 방은 햇빛으로 가득했고 차분한 크림색으로 칠해진 벽이 있었다. 과도하게 화려한 가구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사랑을 담아 모든 물건을 골랐다. 튼튼한 오크나무로 만든 아기 침대, 직접 조립한 작은 옷장, 그리고 방구석에 놓인 편안한 흔들의자. 그녀가 밤새 아기를 안고 보낼 것이라고 상상하는 장소. 그녀는 손에 작은 아기 옷을 들고 있었다. 그 천은 너무나 부드러웠고 따뜻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겪은 배신의 쓴맛의 잔재를 지울 수 있을 만큼 강한 순수한 사랑. 그녀의 아이는 가장 심한 파괴 속에서도 아름다운 새 생명이 자랄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에만 집중하는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쫓아낸 뱀이 여전히 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민준, 최 여사, 그리고 유라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기 위해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며칠에 한 번씩 그녀는 이메일로 간단한 보고서를 받았다. 그 보고서에는 그들의 삶에 대한 비참한 세부사항이 담겨 있었다. 반지하 앞에서 싸우는 그들의 사진, 싸구려로 팔린 그들의 물건에 대한 기록, 그리고 민준이 모든 면접에서 거절당했다는 정보까지. 나라는 표정 없이 그 보고서를 읽었다. 동정심도 없었고 넘치는 만족감도 없었다. 그녀가 느낀 것은 단지 그녀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증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것을 거두고 있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었. 균형이 회복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변호사와 그녀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그녀의 개인 서재로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심각해 보였다. 탐정은 파란색 두꺼운 서류철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았다. 나라 회장님, 유라라는 여성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탐정이 말했. 나라는 그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 뭉치가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나 뜬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들이었다. 몇 년 전 다른 두 남자가 서로 다른 두 도시에서 제출한 경찰 보고서. 수법은 같았다. 유라는 관계를 맺고 임신했다고 주장한 다음 낙태 비용이나 생활비를 위해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는 사라졌다. 또한 유라가 외롭고 부유한 남성들을 항상 노리는 숙련된 사기꾼이라고 증언하는 라마라니의 옛 친구들의 서면 진술서도 몇 개 있었다. 유라는 전문적인 포식자였다.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법정에서 그녀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만약 우리가 이 정보를 지금 공개한다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동정심이라도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탐정이 덧붙였다. 회장님께서 원하신다면 태아의 DNA 샘플을 몰래 얻을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의 정기 혈액 검사에서요. 약간의 위험은 있지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나라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눈앞의 증거 서류들을 응시했다. 지금 당장 이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증거. 그녀는 유라의 과거를 퍼뜨려 그 여자의 삶을 즉시 산산조각 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 서류철을 닫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깊은 평온함이 느껴졌다. 다섯수 앞을 내다보는 체스 선수의 평온함. 아직.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사와 탐정은 혼란스러워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은 앞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들은 지금 바닥에 있어요. 지금 공격하면 그들은 떨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이미 누워있을 때 발로 차이는 고통만 느낄 뿐이죠.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말이 스며들게 했다. 그들을 내버려 둬요. 그들이 발버둥 치게 둬요. 그들이 거짓된 희망의 빛을 찾게 둬요. 그들이 스스로 판 구멍에서 기어 나오려고 애쓰게 둬요. 왜냐하면 그들의 희망이 높을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고 더 깊이 떨어질 테니까요. 나라는 파란색 서류철을 집어 그녀의 잠긴 책상 서랍에 넣었다. 우리는 이걸 공격용 칼로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더 이상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싸움의 끝에 세울 묘비로 쓸 거예요. 변호사와 탐정은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나라의 그토록 차갑고 인내심 있는 전략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눈앞의 이 여성이 단지 이기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을 위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지하에서의 생활은 최악의 지점에 도달했다. 잡동사니를 팔아 번 돈은 다 떨어졌다. 그들은 이제 이웃의 동정이나 골목 끝 가게 주인이 가끔 주는 남은 음식으로 살았다. 매일이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투쟁이었다. 굶주림은 그들의 인내심의 심지를 더욱 짧게 만들었다. 사소한 일로 촉발되는 싸움이 일상이 되었다. 민주는 점점 더 말라가고 훨씬 더 늙어 보였다. 눈은 푹 꺼지고 시선은 텅 비었다. 유라는 점점 더 화를 잘 냈다. 커져가는 임신은 그녀를 불편하게 하고 쉽게 짜증나게 만들었다. 반면 최 여사는 한탄하고 운명을 저주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짙은 절망 속에서 최 여사의 머릿속에서 교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수십 년간 상류층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 어느 날 밤 그들 셋이 소금으로만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남은 유일한 무기는 대중의 동정심이야. 사람들은 희생자 이야기, 부자에게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를 아주 좋아해. 민준과 유라는 희망을 품기에는 너무 지쳐서 무관심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최 여사는 꾸며낸 열정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버전을 이야기해야 해. 민준아, 너는 잔인하고
일 중독인 아내에게 버림받은 충실한 남편이야. 그런 나는 불쌍한 늙은 어머니고 내 아들 집에서 쫓겨났지. 우리는 나라를 모든 사람의 눈에 냉혈한 괴물처럼 보이게 만들 거야. 그 아이디어는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서서히 민준의 마음에 한 가닥 희망을 다시 심어주었다. 아마도 어머니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들이 여론으로 나라를 압박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 여자는 마음이 약해져 적어도 위자료라도 줄 것이다. 남은 힘과 유라의 낡은 휴대폰을 팔아 모은 돈으로 그들은 평판이 그리 좋지 않은 작은 온라인 뉴스 포털의 기자를 겨우 찾았다. 그들은 허름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민준과 최 여사는 평생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허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라의 경력을 항상 지지했지만 나라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버림받은 남편으로 자신을 묘사했다. 최 여사는 흐느낌으로 드라마를 더하며 시어머니로서 결코 존중받지 못했고 결국 늙은 나이에 쫓겨났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교묘하게 유라의 존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마치 그녀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었. 선정적인 이야기가 사이트의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본 기자는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 이틀 후 기사가 게재되었다. 제목은 가능한 한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졌. 호화로운 궁전의 문 뒤에서 억만장자 아내에게 쫓겨난 충실한 남편의 비참한 이야기. 기사는 매우 도발적인 스타일로 작성되었고 민준과 최 여사의 슬픈 인용문으로 가득했다. 게재된 사진은 위험 있어 보이는 민준의 옛 사진이었. 비즈니스 행사에서 몰래 찍힌 나라의 사진과 나란히 놓여 그녀를 거만하고 차갑게 보이게 만들었다. 예상대로 기사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몇 시간 만에 기사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공유되기 시작했다. 댓글창은 뜨거웠다. 많은 네티즌들이 그 이야기에 속아 넘어갔다. 오만한 여자 같으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군. 한 네티즌이 썼다. 남편이 너무 불쌍해. 처음부터 함께했는데 버림받다니.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그들은 나라가 민준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부자였다는 사실을 몰랐.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민준과 최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그 댓글들을 기쁘게 읽으며 우위에 선 기분을 느꼈다. 봐, 민준아, 엄마 계획이 성공했어. 계속 기사를 퍼뜨려. 최 여사가 승리에 가득 차 말했다. 그들은 그 한 가닥 희망이 이제 밝은 빛으로 변했다고 느꼈. 그녀의 상아탑에서 나라는 그 모든 것을 비범한 평온함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홍보팀은 기사가 게재된 첫 순간부터 그 사실을 그녀에게 알렸다. 그들은 당황하여 즉시 해명서를 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라는 옅은 미소만 지었다. 진정해요. 그들이 잠시 승리를 즐기게 둬요. 기사가 가능한 한 널리 퍼지게 둬요. 그들의 거짓말을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진실이 드러났을 때 더 세게 넘어질 테니까. 그녀는 기사가 바이럴의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민준과 최 여사가 그들의 거짓된 희망의 풍선을 타고 가능한 한 높이 날아오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나서야 오후가 되어 나라의 이름이 온라인에서 한창 비난받고 있을 때 그녀는 팀에게 명령을 내렸다. 지금 동영상을 공개하세요. 그 명령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행되었다. 나라의 홍보팀은 긴 반박문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단지 1분 미만의 동영상 파일 하나를 회사와 나라 개인의 모든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개했다. 그 동영상은 병원 로비의 CCTV 녹화 영상이었다. 화질은 매우 선명했다. 화면 구석에 표시된 날짜와 시간은 나라가 임신 검사를 받았던 바로 그날을 가리켰다. 동영상에는 민준이 행복하게 웃으며 유라의 부른 배를 애정 어리게 쓰다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옆에는 최 여사가 유라에게 과일 한 조각을 다정하게 먹여주는 모습이 보였다. 거짓으로 가득 찬 화목한 가족의 모습.
그 동영상은 짧고 치명적인 한 문장과 함께 업로드되었다. 한 장의 그림은 1000마디 말을 의미합니다. 진실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은 온라인 세계에서 핵폭탄이 터진 것과 같았다. 민준에게 동정심을 보였던 대중은 이제 번개 같은 속도로 방향을 틀었다. 벌거벗고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 그들을 강타했다.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나라를 향했던 비난은 이제 1000배나 더 강력하게 민준과 최 여사에게 돌아갔다. 동정으로 가득 찼던 댓글창은 이제 욕설과 조롱으로 가득 찼다. 사기꾼, 뻔뻔한 바람둥이, 쫓겨날 만했네. 알고 보니 기생충의 사기꾼이잖아. 아들이랑 엄마 얼굴을 어디다 두고 다니지? 양심도 없네. 처음 기사를 실었던 뉴스 포털은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아 사이트가 잠시 다운되기도 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거짓 기사는 삭제되었고 기자는 서둘러 사과문을 올렸다. 답답한 반지하에서 민준, 최 여사, 그리고 유라는 창백한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들의 짧았던 승리의 축제는 자존심의 장례식으로 변해 있었다. 그 동영상은 어디에나 있었고 반복해서 재생되며 전 국민의 구경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배신과 위선의 상징이 되었다. 그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얇은 판자로 만들어진 그들의 현관문에서 격렬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너무나 크고 분노에 차 있었다. 어이, 너희들 나와. 밖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소리쳤다. 그것은 집주인의 목소리였다. 뉴스 봤어. 내 집에 사기꾼이랑 불륜 저지르는 인간들이 재수없게 사는 거 싫어. 24시간 줄 테니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주민들 불러서 강제로 쫓아낼 거야. 그가 위협했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다. 그 위협은 어떤 것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들은 단지 대중의 동정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거친 거리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유일한 지붕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정말로 노숙자가 될 것이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24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처럼 느껴졌다. 집주인의 위협은 허풍이 아니었다. 밤새도록 호기심 많고 화가 난 몇몇 이웃들이 골목 앞에 모여 속삭이며 그들의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민준, 최 여사, 그리고 유라는 안에 갇혀 감히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비난의 시선이 얇은 벽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고 평소 폭발하던 분노와 서로를 탓하는 말들은 이제 조용한 두려움으로 대체되었다. 더 이상 싸울 기운도 없었다. 남은 것은 답답한 공기 속에 매달린 절망적인 질문뿐이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들에게는 답이 없었다. 얼굴이 인터넷 전체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사회적 낙오자들을 받아줄 친구도 친척도 없었다. 그들은 완전히 혼자였다. 다음 날 아침 엄청난 굴욕감을 느끼며 그들은 남은 몇 안 되는 물건들을 낡은 비닐봉지에 쌌다. 그들이 밖으로 나섰을 때 이웃들의 조롱 섞인 시선이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왔. 집주인은 가슴에 팔짱을 낀 채 문 앞에 서서 그들이 정말로 떠나는지 확인했. 그들은 목적 없이 걸으며 붐비고 잔인한 도시의 거리를 헤맸다. 인파 속에 보이지 않는 세 명의 비참한 모습. 다음 며칠은 현실적인 악몽이었다. 그들은 노숙자가 되었다. 낮에는 고가도로 아래, 문 닫은 가게 앞, 혹은 잊혀진 도시공원 구석에서 질서 요원들을 피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 밤은 가장 추운 고문이었다. 빈배를 안고 골판지 위에서 잠을 청하려 할 때 모기에 물리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과거의 사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삶에서 온동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예전에 값비싼 스크럽으로 관리받던 최 여사의 몸은 이제 더럽고 악취가 났다. 항상 화장으로 꾸며졌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칙칙하고 불안감의 주름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말이 없어졌다.
시선은 텅 비었고 마치 영혼이 뽑혀나간 것 같았다. 왕자였던 민주는 이제 거지나 다름없었다. 수염과 콧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오슨해졌으며 예전에 거만했던 눈빛은 이제 패배감으로 가득했다. 유라는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받았다. 점점 커지는 배는 적절한 영양과 휴식이 필요했다. 그들에게는 희귀한 두 가지였다. 다리는 심하게 부었고 등은 부러질 것 같았다. 그녀는 밤에 종종 조용히 울었다. 더 이상 잃어버린 사치를 한탄해서가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과 뱃속 아이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순수한 증오로 민준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단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파괴한 사람이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씁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 고통 속에서 생존하려는 인간의 기본 본능이 지배했다. 그들은 이전의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저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국어를 시도했지만 돈을 받기보다는 쫓겨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최 여사는 늙은 나이를 이용해 동정심을 끌어보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가 얻는 것보다 굴욕이 훨씬 더 컸다. 어느 날 오후 유라가 심한 복통을 느꼈을 때 공황 상태가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유라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의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모은 남은 동전으로 그들은 그녀를 작은 보건소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퉁명스러운 조산사가 유라를 검사하고 태아의 상태가 산모의 영양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약하다고 말했다. 조산사는 그녀에게 몇 가지 값싼 비타민을 주고 더 많이 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했다. 그 말은 조롱처럼 들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스트레스는 그들이 매 순간 들이마시는 공기였고 영양가 있는 음식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다. 그 절망 속에서 생각이 막힌 민주는 다리 밑으로 돌아왔을 때 좌절감에 유라에게 소리쳤다. 이게 다 네가 약해서 그래. 너랑 그 아이가 우리 유일한 희망이야.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린 끝장이야. 그는 자신의 모든 실패를 유라에게 퍼부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찼던 유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폭발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내 희망은 내 희망이 아니야. 그녀가 소리쳤다. 감정으로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모든 게 지긋지긋해. 이 가난이 지긋지긋해. 매일 내 패배자 같은 얼굴 보는 게 지긋지배걸. 민준과 최 여사는 유라의 그토록 격렬한 분노의 폭발에 놀랐다. 입 조심해. 유라, 네가 뭔데? 최 여사가 끼어들었다. 유라는 웃었다. 히스테리하고 무서운 웃음이었다. 난 내 아들의 썩은 약속을 믿었던 바보야. 내가 정말 오빠를 사랑했다고 생각해? 그녀가 경멸적인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며 말했다. 난 단지 내 돈.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아내 돈을 사랑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 아이. 그녀는 자신의 배를 거칠게 쳤다. 이 아이는 우리가 호화롭게 살기 위한 보증수표였어야지. 이런 쓰레기장에서 짐이 되어서는 안 돼. 유라의 말은 민준과 최 여사를 벼락처럼 강타했다. 보증수표. 무슨 뜻이야? 보증수표라니?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라의 말투와 눈빛에는 매우 잘못되고 낯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실망한 연인의 시선이 아니라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공모자의 시선이었다. 유라는 비웃었다. 증오로 가득 찬 쓴웃음. 알아서 생각해, 멍청아. 그녀는 쏘아붙이고는 마침내 외면하고 조용히 울었다. 민준과 최 여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끔찍한 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들은 유라가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아기가 재산을 빼앗기 위한 열쇠가 될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라가 내뱉은 보증수표라는 단어는 더 차갑고 더 계산적인 무언가를 암시했다. 그들은 매일 밤 옆에서 자는 여자를
정말로 알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쩐지 자신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 속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 사이의 균열은 이제 벌어진 심연으로 변했다. 몇 주 후 이혼 판결 심리를 위한 소환장이 마침내 민준의 손에 도착했다. 우편이 아니라 그들이 마침내 임시보호소를 얻은 노숙자 쉼터 주소로 택배 기사가 직접 배달했다. 그 편지는 그들의 마지막 심판의 장으로 향하는 티켓처럼 느껴졌다. 비록 그들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비이성적인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민준과 최 여사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판사가 자비를 베풀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약간의 재산 분할이라도 해줄 것이라는 희망. 그들이 가진 가장 괜찮은 옷, 보호소에서 기증받은 옷을 입고 그들 셋은 웅장한 법원 건물로 갔다. 그곳은 지금의 그들의 삶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졌다. 한때 그들의 것이었던 세상에 대한 상기. 법정 안에서 나라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알던 여자와는 너무나 달라 보였다. 우아하게 부푼 배는 소박한 우아한 드레스로 감싸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민준과 그의 어머니를 더욱 작고 하찮게 만드는 강한 힘과 자신감의 아우라를 발산했다. 나라는 그들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얼룩처럼 여겼다. 심리가 시작되었다. 나라의 변호사는 전문가의 평온함으로 그의 소송 내용을 낭독했다. 그는 이혼뿐만 아니라 민준이 저지른 명예훼손과 사기 미수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하나씩 증거들이 깔끔하고 반박할 수 없게 제시되었다. 병원 CCTV 녹화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다. 나라가 들었던 그들의 대화 녹취록이 낭독되었다. 민준이 횡령하려 했던 회사 자금 흐름의 증거가 제시되었고 그들이 퍼뜨린 비방 기사에 대한 뉴스 스크랩까지. 민준과 최 여사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증거는 그들의 등에 내려치는 채찍처럼 느껴졌다. 민준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변호사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었다. 그는 학살 현장에 보내진 비무장 병사 같았다. 판사는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의 망치 소리가 3번 크고 최종적으로 울렸다. 이혼 소송은 인용되었다. 아이의 양육권은 전적으로 나라에게 돌아갔다. 처음부터 절대 다수가 나라 명의였던 모든 공동재산은 그녀의 100% 소유로 확정되었다. 민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되어 그는 이제 법적으로 전처에게 막대한 금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민준과 최 여사는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들 뒤에 앉아있던 유라는 그저 체념했다. 그러나 판사가 심리를 마치려 할 바로 그때 나라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의 허락을 받아 일어났던 모든 거짓말의 끝맺음으로 전 남편에게 작별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법정 전체가 호기심에 조용해졌다. 나라는 변호사에게 작은 고갯짓을 했다. 변호사는 그리고 나서 민준의 책상으로 다가가 그의 앞에 두꺼운 흰색 봉투를 놓았다. 그는 사본을 판사와 민준의 변호사에게도 주었다. 열어보시죠, 김민준 씨. 제 의뢰인이 진실의 중요성에 대해 주는 마지막 교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다.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민준은 그 봉투를 열었다. 최 여사와 유라도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안에는 몇 장의 실험실 결과지가 있었다.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 쓰여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숫자와 의학 용어들을 한 줄씩 읽었다. 그의 눈은 최종 결론을 찾았고 보고서 하단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굵은 글씨로 인쇄되고 밑줄이 그어진 결론 문장. 김민준 씨의 혈액 샘플과 유라 씨의 혈액에서 얻은 태아 DNA 샘플의 비교 DNA 분석 결과
김민준 씨가 해당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확률은 0%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0%. 그 숫자는 종이에서 튀어나와 민준의 얼굴을 강타해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귀에서 큰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주위의 모든 색깔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 아이, 나라를 배신한 이유가 된 아이, 상속자이자 부의 열쇠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그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의 거짓말의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삐걱거리는 동작으로 유라 쪽을 돌아보았다. 그 여자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커져 있었다. 그녀는 나라가 어떻게 그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몰랐다. 최 여사도 얼어붙었다. 그녀의 입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벌어졌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했던 손자, 그녀가 숭배했던 상속자가 그녀의 핏줄이 아니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희생, 모든 굴욕,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준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나라는 마침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표정이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 자신의 거미줄에 걸린 어리석은 벌레를 쳐다보는 듯한 경멸적인 동정심으로 가득 찬 차가운 시선이었다. 방청석에서 억눌린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곳에 있던 몇몇 기자들은 방금 평범한 이혼 소송보다 훨씬 더 큰 뉴스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쁘게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 진실은 법정 한가운데서 폭발했다. 민준의 남은 자존심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진심 어린 아내, 막대한 재산, 그리고 밝은 미래를 단지 교활한 여자의 속임수로 얻은 사생활을 차지하기 위해 잃었다. 심리를 마치는 판사의 망치 소리는 마치 그의 삶에 관해 밝히는 마지막 못소리 같았다. 법정에서의 진실 폭발은 민준의 남은 자존심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혼란을 야기했다. 심리가 끝나자마자 드라마에 굶주린 기자들이 피라냐 때처럼 그들에게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멀게 했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김민준 씨, 내연녀에게 속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유라 씨,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최 여사님, 처음부터 이 공모에 가담하셨나요? 민준과 최 여사는 언어적 공격과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에 마비되어 얼어붙었다. 그 혼란 속에서 유라는 도망칠 틈을 보았다. 궁지에 몰린 쥐의 교활함으로 그녀는 갑자기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질렀다. 때리지 마세요. 그 사람 손버릇이 나빠요. 무서워요. 그녀는 민준을 가리키며 소리치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마지막 거짓 비난을 던졌다. 그녀의 극적인 행동은 성공했다. 기자들의 관심이 분산되었다. 바로 그때 유라는 빠져나가 인파를 뚫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 민준과 그의 어머니를 혼자 폭풍의 맞석에 남겨두었다. 영혼처럼 느껴지는 몇 분 후 법원 보안 요원들이 마침내 군중을 해산시켰다. 민준과 최 여사는 건물 밖으로 비틀거리며 걸어나왔다.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었지만 그들이 들이마시는 공기는 굴욕의 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예전에 아마도 거만하게 사진을 찍었을 웅장한 대리석 계단에 서 있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패배한 죄수로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어떤 싸움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침내 최 여사가 아들을 돌아보았.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숭배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증오와 깊은 실망의 가면이었다. 내 인생은 망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쉬고 떨렸다. 내 지위, 내 친구들, 내 자존심, 모든 것이 사라졌어. 그리고 그게 다 내 어리석음 때문이야, 민준아. 넌 너무 탐욕스러웠고, 너무 부주의했고, 그런 싸구려 여자에게 속을 만큼 너무 멍청했어. 처음으로 민준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텅 빈 시선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그들을 범죄 속에서 하나로 묶어주었던 유독한 유대는 이제 끊어졌다. 남은 것은 같은 파멸에 묶인 두 명의 낯선 사람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빴다. DNA 검사 결과에 대한 뉴스는 바이럴이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들은 사회적 낙오자가 되었다. 노숙자 커뮤니티조차 그들과 거리를 두었다. 그들을 받아주었던 사회복지시설은 원치 않는 언론의 관심을 피한다는 이유로 정중하게 그들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10배나 더 무거운 수치심의 짐을 지고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보았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항상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거나 속삭이거나 심지어 노골적으로 그들을 조롱했다. 저기 기생충 남편이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 좀 봐. 모든 단어는 그들의 벌어진 상처에 뿌려지는 소금이었다. 그들은 굶주렸고 추위에 떨었고 아팠지만 가장 심한 것은 절망이었다. 희망은 그들의 영혼에서 완전히 꺼졌다. 절대적인 고통 속에서 며칠을 보낸 후 악취나는 역복도에 누워있을 때 민준의 머릿속에 미친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다. 그들의 우주에 남은 유일한 이름, 나라, 사랑이나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니, 이것은 한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간청이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한 간청. 우리는 그녀를 만나야 해. 민준이 떨고 있는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우리는 그녀에게 간청해야 해. 아마도 그녀가 우리에게 약간의 자비를 베풀어 줄지도 몰라. 최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다. 더 이상 지킬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비즈니스 지구의 심장부에 반짝이는 마천루인 나라의 사무실 타워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 여정은 몇 시간 동안 뜨거운 보도를 따라 걸어서 이루어졌다. 모든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고통스러운 죄의 속죄 순례. 물론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 건물 로비는 그들의 얼굴을 즉시 알아보고 단호하게 쫓아내는 민첩한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밖에서 기다렸다. 뜨거운 햇볕 아래 그들은 두 명의 거지처럼 보도에 앉아 단정한 옷차림으로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이상한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무시당하고 멸시받으며 기다렸다. 오후가 되자 맑았던 하늘이 회색으로 변했다. 검은 구름이 모여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차갑고 무자비한 비가 그들의 이미 해진 옷을 피부까지 적셨다. 그들은 추위에 떨었다. 최 여사의 늙은 몸이 심하게 떨렸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흠뻑 젖고 절망에 빠진 채 계속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해질녘이 되자 한 대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로비 바로 앞에 멈췄다. 운전사가 서둘러 나와 큰 우산을 펴고 뒷문을 열었다. 차 안에서 나라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여신 같았다. 큰 우산으로 비로부터 보호받으며 우아한 캐시미어 코트로 감싸인 그녀의 부푼 배. 그녀의 얼굴은 건강하고 평온하게 빛났다. 그 광경, 적고 더러운 그들의 상태와 너무나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 그 모습은 마침내 민준과 최 여사의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가장 원시적인 생존 본능에 이끌려 그들은 일어나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수치심과 자존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뚫었다. 나라 바로 앞에서 젖고 차가운 보도 위에서 그들은 몸을 던졌다. 단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절했다. 그들의 이마가 젖은 아스팔트에 닿았다. 그들의 손은 나라의 신발 끝을 잡으려 뻗었다. 나라 씨, 용서해 주세요. 나라 씨, 민준이 흐느꼈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갈라졌. 빗물이 그의 얼굴에 눈물과 섞였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요. 우리는 짐승이었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제발, 나라 씨, 제발,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최 여사도 함께 통곡했다. 그녀의 말은 불분명했다. 모든 것을 잃은 늙은 여자의 비참한 울음소리뿐이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가씨,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당신의 개가 되겠습니다. 나라씨, 당신의 문 앞 발판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먹을 수만 있다면. 그들의 간청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비굴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조차 그 비극적인 드라마를 보기 위해 멈춰섰. 나라는 우산 아래 조용히 서서 발 아래 엎드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증오도 만족감도 없었다. 단지 공허함, 차갑고 절대적인 무관심만이 있었다. 마치 우연히 길을 막고 있는 두 개의 쓰레기 더미를 보는 것 같았.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의 침묵 후 나라는 움직였다. 그녀는 말하지도 발로 차지 않았. 그녀는 단지 조용히 옆으로 발을 옮겨 여전히 땅에 엎드려 있는 민중과 그의 어머니의 몸을 돌아 걸어갔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들을 지나쳤다. 마치 그들이 공기인 것처럼. 건물의 자동 유리문이 그녀를 위해 열렸다가 그녀의 뒤에서 다시 닫혔다. 그 유리 표면에는 여전히 빗속에서 엎드려 있는 민중과 최 여사의 그림자가 비쳤다. 어떤 욕설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 버려진 채 2년 후 궁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리는 집의 뒷마당에서 아침 공기가 너무나 상쾌했다. 황금빛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완벽하게 관리된 푸른 잔디 위에 춤추는 빛의 패턴을 만들었다. 그 정원 한가운데서 한 어린아이의 낭랑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수하고 행복으로 가득 찬. 그것은 이제 1년 반 된 나라의 어린 딸 세봄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맑은 눈은 엄마가 그녀가 앉아있는 그네를 부드럽게 밀어줄 때 반짝였다. 엄마인 나라는 이전보다 더 빛나 보였다. 시간은 그녀에게 친절한 듯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쓴맛의 흔적이 없었다. 남아있는 것은 평화, 행복, 그리고 자신의 싸움에서 화려하게 승리한 여성의 힘의 아우라뿐이었다. 그녀는 딸을 무사히 낳았고 사랑과 안전의 요새 안에서 그녀를 키웠다. 나라의 삶은 그녀가 이전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다. 예전에 그녀가 구상했던 여명 프로젝트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명망 있고 인기 있는 주거단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의 비전과 강인함의 기념비, 그녀의 사업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으로 대규모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이제 단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아이콘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배신에서 일어나 더 나은 삶을 재건하는 힘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공 속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다. 회의실과 숫자들에서 멀리 떨어진 세봄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들. 그녀의 진정한 행복은 이제 딸의 웃음, 작은 포옹, 그리고 그들이 함께할 밝은 미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행복은 온전하고 독립적이었다. 도시의 다른 한편, 시간에 잊힌 누추한 구석에서 운명은 악역들에게 매우 다른 결말을 썼다. 민주는 이제 질척이는 도매시장의 짐꾼이었다. 예전에 건장했던 그의 몸은 이제 구부정하고 깡말랐다. 피부는 햇볕에 타 검게 변했다. 매일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그는 마치 모든 죄와 후회의 상징인 듯 무거운 짐들을 날랐다. 그의 얼굴은 20년은 늙어 보였다. 눈빛은 희망 없이 텅 비었다. 그는 기계처럼 일하고 필요할 때만 말하고 냄새나는 시장 구석에서 값싼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다. 가끔 시장 근처 도로를 지나는 고급차를 볼 때 그는 잠시 멈추곤 했다. 그의 눈에 아픈 섬광이 나타났다가 마침내 다시 등 뒤에 무거운 자루를 들어 올렸다. 그것이 그의 업보였다. 끝없는 고된 노동, 침묵과 영원한 후회 속에서 최 여사의 운명도 더 낫지 않았다. 그녀는 정부가 운영하는 소박한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해 심하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죽었다. 그녀는 베란다에 흔들의자에 앉아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잔소리하거나 화내지 않았다. 그녀의 에너지는 쓴맛에 의해 고갈되었다. 그녀는 종종 혼잣말을 하는 조용한 사람이 되어 듣고 싶어 하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그녀는 다른 많은 노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여자였다. 아들은 결코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고 그녀를 기억하는 친구도 없었. 그녀는 유독한 아름다운 기억들과 함께 썩어가도록 버려졌다. 그리고 숙련된 사기꾼 유라도 자신의 폭풍을 거두었. 나라가 몇 달 전 탐정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보고서에 따르면 유라는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 그녀의 또 다른 희생자였던 작은 사업가는 잠시 그녀와 함께 있다가 마침내 유라의 본성을 깨닫고 그녀를 떠났. 이제 유라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다른 남자들에게 자신의 사기 수법을 반복하려 했었다. 하지만 DNA 검사 스캔들의 여자로서의 그녀의 평판은 온라인 세계에 널리 퍼져 새로운 희생자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악순환에 갇혔다. 영원히 사냥하지만 결코 안전을 찾지 못하는 평화로운 정원으로 돌아와 나라는 그네에서 새봄을 들어 올려 그 작은 몸을 꼭 껴안았다. 그녀는 딸을 안고 그들의 웅장한 집 테라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 그곳에서 도시의 풍경이 멀리 펼쳐져 있었다. 저 너머 어딘가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과거의 사람들은 각자의 형벌을 받고 있었다. 나라는 잠시 그 먼 곳을 바라보았다. 미움도 복수심도 심지어 동정심도 없이 그녀는 지나가는 구름 풍경을 보는 사람처럼 그것을 바라보았다. 중요하지 않고 관련 없는 그녀의 관심은 재빨리 품 안의 작은 천사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새봄의 향기로운 정수리에 입을 맞추었다. 봐, 아가야. 그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우리 미래는 아주 밝아. 나라는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승리의 미소. 그녀는 단지 삶의 어두운 장을 닫는데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유일한 작가이고 모든 페이지가 새로운 새벽의 빛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새 책을 썼다.